4강 함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력값을 이용해 미리 정의된 로직을 처리하여 결과를 반환하게 만든,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코드 블럭입니다. 함수는 매개 변수 혹은 전달 인자라고 하는 지역 변수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매개 변수는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에 값을 할당받게 됩니다. 또한 함수는 반환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함수를 실행해서 어떤 값을 우리는 리턴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반환값은 리턴문에 의해 함수를 호출한 표현식의 결과로 전달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호출 루틴으로서의 함수와 또 데이터로서의 함수, 메소드로서의 함수, 그리고 생성자로서의 함수의 역할,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 역시 호출 루틴으로서의 기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함수는 값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변수, 배열, 객체 프로퍼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함수의 전달 인저로도 넘겨줄 수 있고요. 반환값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객체 프로퍼티에 저장된 함수를 객체 메소드라고 부르고요. 객체 메소드는 암묵적인 전달 인자로 객체 자신에 대한 참조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수는 객체를 생성할 때 new와 함께 사용을 해서 객체 생성자 함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객체 생성자의 역할을 하는 함수는 그 이름을 객체의 이름으로 하고요. 그리고 반환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객체에 대한 생성의 과정, 객체 생성자의 활용에 대한 내용들은 5강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 역할을 앞에 보시는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함수를 정의하는 세 가지 방법 정리합니다. 펑션문을 이용해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펑션문에서 함수명은 매우 중요한데요. 함수명은 식별자 규칙을 따르고 함수의 기능을 대표하는 동사형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의 매개 변수 목록은 콤마로 구분해서 작성을 하고요. 이 매개 변수들은 함수 내에서만 참조가 가능합니다. 함수의 실행 결과를 반환하기 위해서 리턴문을 작성을 하는데, 만일 리턴문이 생략이 되면은 undefined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턴문은 함수 끝에 작성을 하는데요. 만일 중간에 리턴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if문이나 스위치문과 같은 조건문을 적절히 이용해 실행을 제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리터럴을 이용해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미 앞서 언급했듯이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함수가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변수, 객체, 프로퍼티에 저장할 수 있는데, 다른 함수의 전달 인자로도 넘겨줄 수 있고요. 반환값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 리터럴은 이름 없는 함수를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표현식입니다. 함수 리터럴을 이용한 함수 정의는 이름 없는 함수를 정의한 다음 그 함수를 변수에 대입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객체 메소드와 이벤트 처리를 위한 함수를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펑션 문과 달리 런타임에서 변수의 함수가 할당된 후 함수 호출이 가능하므로 함수 호출하는 코드보다 반드시 먼저 기술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펑션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내장 객체 펑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펑션 객체 생성자 함수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펑션 생성자는 가변 인자를 사용을 해서 마지막 매개 변수에 함수의 실행 문장을 기술한 문자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가변 인자들은 함수에 전달할 매개 변수나 매개 변수 목록을 기술한 문자이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펑션 생성자는 이용해야 될 장점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매개 변수나 함수의 실행 문장들을 문자열로 정의할 수 있어서 동적으로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함수 리터럴과 마찬가지로 런타임에서 변수의 함수가 할당된 후 함수 호출이 가능하므로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보다 반드시 먼저 기술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실습해 보기로 해보죠.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 공사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은 블랭크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01이란 이름으로 해서 HTML 파일을 만들고요. 기본 템플릿 코드를 작성하시고요. 스크립트 영역에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코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개의 함수, 펑션문을 이용을 해서 3개의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요. print, println, distance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프린트 펑션은 매개 변수로 전달된 메시지를 바로 출력해주는 웹브라우저의 다큐멘트 영역에 출력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println이라고 하는 함수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BR 태그를 추가해서 라인 브레이크를 담당해주는 함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distance라고 하는 함수는 매개 변수 p1과 p2를 받아서 p1, p2가 가지고 있는 x, y 프로퍼티의 값을 그 차를 구해서 그것을 다시 매스의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포인트 A와 포인트 B라고 하는 두 개의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X하고 Y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print라고 하는 메소드와 그 다음 printl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자, 이때 distanc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요. 여기에 매개 변수로 포인트 A와 포인트 B가 넘어갔고요. 이렇게 해서 포인트 A와 포인트 B는 P1, P2가 가리키는 동일 객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X하고 Y의 프로퍼티 값은 역시 지금 넘겨준 포인트 A의 X와 포인트 B의 X 그리고 포인트 A의 Y와 포인트 B의 Y의 값을 우리는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distance 함수는 최종적으로 매스의 스퀘어 루트를 수행한 리턴 값을 반환해서 프린트 라인은 그 반환된 값을 출력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위에 펑션문을 이용을 해서 만든 3개의 함수를 사용하는 코드를 실행해 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펑션 리터럴로 구성되어 있는 스퀘어라는 함수를 다루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탑과 라이트 버텀이라고 하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넘겨주면 여기에 x 값의 차와 y 값의 차를 구해서 그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함수가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펑션 문에서 사용한 것하고의 차이점은 스퀘어는 실행이 돼야지만 이 펑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스퀘어라고 하는 이 함수는 실행이 되어야지만 함수가 되는 거고요. 해서 이 스퀘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펑션 리터럴이 스퀘어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된 이후에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함수의 사용법은 앞서 설명드렸던 디스턴스 예와 동일하겠죠. 자, 이번에는 펑션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만든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펑션 생성자는 가장 중요한 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얘가 바로 실행 코드죠. 자, 이때 베이스하고 하이트라고 하는 게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함수는 30과 20이라고 하는 인자를 전달받아서 30은 베이스에 그리고 20은 하이트에 전달이 되어서 전체 결과를 리턴하는 삼각형의 면적을 리턴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 3가지 유형, 펑션문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펑션 리터럴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펑션 생성자를 이용하는 방법, 이 3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뤄보셨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역시 펑션문과 펑션 리터럴이 되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5개의 펑션이 동작해서 결과를 만들었는데요. 자, 요 내용을 담당해주는 프린트, 그리고 이 결과를 만드는데 사용됐던 프린트 라인과 디스턴스, 그리고 역시 프린트, 그리고 프린트 라인과 스퀘어, 프린트 라인과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함수의 사용. 자, 함수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호출에 사용하는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수의 전역 스코프와 지역 스코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란 코드에서 변수를 참조할 수 있는 해당 변수의 유효 범위를 결정하는 개념인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코드 전체에서 접근 가능한 전역, 글로벌 스코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함수를 호출했을 때 함수 내의 코드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지역 스코프, 로컬 스코프이라고 하는, 또는 함수 스코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전역 스코프를 가진 변수를 전역 변수, 그리고 지역 스코프를 가진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다른 언어하고 다르게 자바스크립트는 블록 스코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한 스코프에 대한 내용을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4-02 HTML 파일을 만들어서
기존의 템플릿 코드를 기반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콥 관련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XY는 전역 스콥을 가진 전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펑션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펑션을 호출했을 때와 그리고 펑션이 호출되기 전 이런 상태들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일단 펑션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펑션은 지역 변수 x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함수 내에 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var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반드시 기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var 키워드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y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이미 전역 스콥에 y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결국엔 얘는 실행하게 되면은 전역 스콥에 있는 y의 값을 변경하게 되겠네요. 만약에 전역 스콥에 y라고 하는 변수가 없었다면 새로운 전역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document writeLin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수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지역 변수 x값과 전역 변수의 y값이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펑션이 호출되기 전의 상태를 출력하는 구문에서는 x에는 글로벌 x가 y에는 글로벌 y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이 될 거고요. 펑션이 호출이 되고 나면 이때는 펑션의 스콥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x라고 하는 값과 y라는 값이 x는 지역 스콥에 있는 x를 y는 전역 스콥에 있는 y를 출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이때 y는 전역 스콥에 있는 y 값이 물음이라고 하는 세 개의 물음표가 찍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물음표가 찍히게 되겠죠. 이 얘기는 글로벌 y라고 하는 값을 변경하게 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펑션 호출 후에는 x값은 다시 글로벌 x가 될 것이고 y는 물음표 3개가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을 호출하기 전, 펑션을 호출했을 때, 그리고 펑션 호출 후로 나눠서 x, y 값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추적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호출 전에 x, y는 글로벌 값을, 그리고 호출했을 때 x는 당연히 로컬 값을, 그리고 이때 y 값은 글로벌 값인데요. 글로벌 y에 해당하는 값을 변경을 했겠죠. 자, 그럼 호출이 완료가 된 후에는 당연히 y 값이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와 스콥입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는 지역 스코프를 가진 지역 변수입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표현식으로부터 그 값을 전달받는데요. 전역 스코프의 전역 변수 값을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할 때 그 값이 함수의 지역 스코프의 매개 변수로 복사가 됩니다. 이 전달된 값이 기본형일 경우에는 전역 변수하고 매개 변수는 서로 상호 독립적인 값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참조값이 전달된 경우 뭐 객체라든지 또는 배열이라든지 이런 참조형의 데이터가 전달될 경우에는 전역 변수와 매개 변수가 동일 객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실습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4-03 HTML을 추가를 하시고요. 여기에 템플릿 코드를 작성을 하신 후
함수의 매개 변수와 스콥 관련되어 있는 코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자, 펑션 두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swap by value, 하나는 swap by reference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자, swap by value는 x하고 y를 매개 변수로 취할 거고요. 이 xy가 매개 변수인데 매개 변수 역시 함수 스콥 내에서 유효한 지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wap by value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 스콥이 만들어질 거고, 그 지역 스콥에는 x와 y 그리고 temp와 같은 변수들이 존재를 하겠죠. swap by value는 들어온 값을 교체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temp의 x 값이 들어가고, 그리고 x의 y 값이 들어가고, 다시 temp의 값을 y에다 넣으면 이 함수 내에서는 x, y 값이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나 swap by value라고 하는 방식은 외부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요. swap by reference라고 하는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객체가 넘어오는데 그 객체는 x라는 프로퍼티와 y라는 프로퍼티가 존재를 합니다. 매개 변수로 객체를 넘겨주게 되면 동일 객체를 참조할 수가 있는데요. temp에는 동일 객체의 x 값이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동일 객체의 x 프로퍼티에 동일 객체의 y 프로퍼티의 값을 저장하므로 x가 y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또 temp에 저장되어 있던 원래의 값을 y 프로퍼티에다가 저장을 하니까 swap by reference의 결과는 실제로 동일 객체의 xy 프로퍼티를 변경시킨, 서로 바꾼 결과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하는 코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는 5가 B에는 8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A의 원래 값은 5하고 8이 찍힐 거고요. obj라고 하는 객체에는 x 프로퍼티의 5가 y 프로퍼티의 8이 들어가 있네요. 자, 해서 오브젝트의 x와 오브젝트의 y는 5와 8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swap by value와 swap by reference라고 하는 함수로 각각 호출했습니다. 자, 이때 결과를 예측해 보시면 얘는 값에 의해서, 그리고 얘는 참조에 의해서 호출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원래 오리지널의 값이 변경이 되느냐 변경되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이 서두에 설명드렸던 매개 변수를 참조 형태로 전달하느냐 기본 형태로 전달하느냐의 차이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A하고 B는 원래 정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유는 call by value 방식으로 동작을 했기 때문에 원래 데이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reference에 의한, 참조에 의한 호출을 사용했던 call by reference 방식을 사용을 했던 이 경우에는 xy 값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개 변수로 기본형을 넘기느냐 아니면 매개 변수로 객체를 넘기느냐의 차이고요. 객체를 넘겼을 때는 원본에 변경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와 인자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함수는 함수 정의 시에 선언된 매개 변수에 상관없이 인자를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의 값이라도 전달할 수 있으며 선언된 매개 변수보다 적은 수의 인자 값을 전달하게 되면 값을 전달받지 못한 남은 매개 변수들은 undefined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이용하면 기본 값을 할당할 수 있는 생략이 가능한 매개 변수를 구현할 수가 있고요. 생략이 가능한 매개 변수는 매개 변수 목록의 끝에 위치하도록 하여서 임의로 여러분들이 생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기본값을 할당할 수 있는 생략이 가능한 매개 변수에 대한 구현을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HTML을 추가하시고요. 템플릿 코드를 작성하시고 함수의 매개 변수와 인자와 관련되어 있는 생략 가능한 매개 변수 목록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m이란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매개 변수로 array start end라고 하는 목록을 가지고 있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우리가 배열 객체를 넘겨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시작 위치, 그리고 세 번째 매개 변수는 마지막 위치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요. 단 조건이 있다면 시작 위치는 포함, 그리고 end의 위치는 불포함으로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다룰 겁니다. 자, 먼저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죠. 매개 변수를 넘겨주지 않았을 경우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넘어오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인자를 넘겨주지 않으면 undefined가 되겠죠, 이 매개 변수 값은. 그래서 undefined일 경우에는 비어있는 배열을 하나 만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스타트 역시 값이 넘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0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 end가 넘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배열의 길이, 해당 배열의 원소의 개수를 값으로 초기화해서 씁니다. 자, 그리고 또한 타입을 검사를 하는데요. 인스턴스 오브라고 하는 것은 배열일 경우에 true 값을 리턴해 주겠죠. 우리는 배열에 대해서 원소의 어떤 합을 구하는 거니까 검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 array에 전달된 값이 배열 객체인지를 조사를 하고요. true가 나오면 그때 타입을, 스타트의 타입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란 매개 변수의 타입이 넘버인지, 타입 오브라고 하는 연산자가 해당 타입에 대한 문자열을 리턴해 주는 거 기억나시죠? 자, 또는 end가 넘버가 아닌지, 자, 해서 스타트가 넘버가 아니거나 end가 넘버가 아닌 경우에는 에러를 던지도록 설계를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리절트 값은 초기화를 시켜놨고 0으로 초기화를 시켜놨고요. 그리고 스타트에서 end까지의 end-1까지죠. 정확하게 설명드리면은 end-1까지의 내용을 합을 구해서 결과를 만들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 loop를 통해서 원소가 넘버일 경우에 그 결과 리절트에다 저장할 거고요. 그리고 아닐 경우에는 역시 에러를 발생시키도록 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결과가 만들어지면은 리턴 리절트 할 거고요. 자, 그런데 if 문장 보시면은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배열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역시 else를 타면서 에러를 던지는 코드로 만들어져 있는 sum 펑션이 되겠습니다. 이 sum 펑션을 사용하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ray1이 있고요. 전부 숫자로 구성되어 있죠. 자, sum 함수 호출인데요. array는 arr1이고요. 그리고 start는 0, 그리고 end는 원소가 5개니까 5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5개의 원소를 다 더해서 결과를 리턴을 해주는 sum 함수가 수행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함수는 length가 아닌 4니까 결국에는 1부터 4까지의 합을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함수는 매개 변수가 2개밖에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매개 변수 end는 코드에서 보시다시피 end가 undefined일 경우에는 length를 쓰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sum 함수 첫 번째 우리 수행했던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얻을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실행 코드를 보시면은 start가 2입니다. 자, 그러면 2부터
원소가 3개죠. 그렇죠? 인덱스가 4이기 때문에 4는 포함이 안 되니까 2, 3, 4를 더한 결과가 리턴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5번째 실행 코드를 보시면은 어레이만 전달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타트하고 엔드가 모두 다 0과 랭스 정보를 갖기 때문에 첫 번째 수행했던 호출문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리고 매개변수도 아무것도 안 줬을 경우에는 어레이가 아예 비어있기 때문에 해당 썸은 제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오브젝트를 넘겨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시면은 배열 타입이 아니죠. 우리가 검사하는 코드가 있었는데요. 그 검사하는 코드 보시면은 첫 번째 매개변수 어레이가 반드시 어레이 타입이어야 됩니다. 인스턴스 오브의 결과가 true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첫 번째 매개변수는 배열이어야 됩니다 라고 한 메시지를 뿌리는 에러를 던지도록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매개변수로 넘버 타입이 아닌 것을 넘버가 아닌 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스타트나 엔드 타입이 넘버가 아니었을 경우에 두 번째, 세 번째 매개변수는 숫자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뿌리는 에러를 던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array2라고 하는 것을 썸하는 썸 호출을 보도록 하죠. array2는 중간에 원소가 넘버가 아닌 녀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때문에 루프를 돌다가 썸을 구하다가 타입을 검사를 하는데 그 타입이 검사를 했을 때 만일 넘버 타입이 아니면 결국에는 0번 인덱스부터 4번 인덱스까지 돌도록 되어 있는데 인덱스가 2일 때 타입이 넘버가 아니므로 에러가 발생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 저장의 값은 숫자 타입이 아닙니다 라고 한 메시지를 뿌리도록 에러가 던져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코드의 흐름과 분석을 해봤는데요.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실행 결과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썸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들은 우리가 예측했던 결과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예외 처리에 의해서 에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매개변수와 원소의 타입들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밸리데이션을 수행하는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함수와 명시적인 이름을 가진 인자 전달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수로 호출할 때 매개변수를 객체로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메소드 내에서 전달된 객체의 프로퍼티를 인자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보다 더 코드의 가독성을 높일 수가 있겠고요. 매개변수는 항상 그 목록의 순서가 중요했었는데 매개변수의 순서에 상관없이 값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고 또한 생략된 매개변수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4-05 HTML을 추가하시고요. 템플릿 코드를 입력하신 후 명시적인 이름을 가진 인자를 전달하기 위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파워라고 하는 함수를 작성을 하고요. 매개변수로 전달된 arg라고 하는 녀석은 베이스라고 하는 프로퍼티와
객체를 넘겨주면서 약속되어 있는 프로퍼티를 우리는 조사하게끔 하는데요. arg의 베이스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베이스의 값을 1로, 그리고 arg의 익스포넌트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익스포넌트는 제로로 해서 파워 함수를 구성을 했고요. 이 내용을 매스의 파워 함수로 넘겨줍니다. 자, 결국에는 arg의 베이스 값과 익스포넌트 값을 넘겨주면은 매스의 파워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가 우리가 만든 파워 함수가 되겠습니다.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구문에 보시면은 파워 함수에 객체를 넘겨주고 있는데요. 이때는 베이스와 그리고 익스포넌트 프로퍼티를 3과 2라는 값을 담아서 넘겨주고 있죠. 자, 객체 리터를 직접 기술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베이스만 기술했습니다. 다시 익스포넌트는 undefined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익스포넌트 값은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익스포넌트만 전달을 했습니다. 베이스 값이 없기 때문에 베이스가 1이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매개 변수 목록의 순서나 이런 걸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코드의 의미적인 측면에서 명료함을 제공함으로 해서 가독성을 높여줄 수 있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실행 결과의 내용을 보시면은 3의 2승, 또 3의 제로승, 그리고 1의 2승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인자로 함수를 전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가 데이터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변수나 객체의 프로퍼티에 저장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 인자를 함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콜백 함수의 구성이라든지 이벤트 처리에 대한 핸들러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함수의 함수를 인자로 전달하는 기법을 실습을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죠. 04-06 HTML을 작성을 하시고요. 스크립트 템플릿을 구성을 하신 후 함수의 인자로 함수를 전달하는 예제 코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캘큘레이터 객체를 만듭니다. 그 캘큘레이터 객체는 add, 그 다음에 subtract, multiply, 그리고 divide라고 하는 사칙 연산 관련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사용할 코드들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operator 1이라고 하는 함수를 좀 보도록 하죠. operator 1. 자, operator 1은 operator와 operand 두 개를 매개 변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operator라고 하는 것은 함수고요. 그리고 그 함수를 실행을 합니다. 이때 매개 변수로 넘어온 operand 1과 operand 2를 이 함수의 매개 변수로 이제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operate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operate 2는 오퍼레이터의 이름을 주고요. 그리고 operand와 operand 2를 매개 변수로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검사를 하는데 캘큘레이터의 오퍼레이터 네임이 펑션이라면,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캘큘레이터 객체는 우리가 만든 객체고요. 거기에 매개 변수로 들어온 오퍼레이터 네임, 문자열이 되겠죠. 그 문자열을 여러분들이 취해서 타입을 검사를 하는데, 이것이 펑션이면, 자, 캘큘레이터는 지금 4개의 펑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add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오면 그것을 검사해서
그 프로퍼티가 펑션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줍니다. 자, 이게 펑션이면 캘큘레이터의 오퍼레이터 네임, 자, 배열 표기법이죠. 점 오퍼레이터 네임이 아니라 문자열로 넘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점을 이용한 프로퍼티 접근이 아닌 문자를 이용한 프로퍼티 접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펑션이니까 매개 변수로 오퍼랜드 1과 오퍼랜드 2를 넘겨줘서 실행하게 되면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퍼레이터 네임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검사가 true가 아닐 경우에 이때는 정의되어 있지 않은 연산자다 라고 해서 결과를 에러로 던지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오퍼레이터 1은 전체 오퍼레이션은 더하기니까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add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와 그리고 이 결과의 합을 구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퍼레이터 1은 매개 변수 subtract를, 그리고 3하고 8을, 그리고 세 번째 매개 변수에서는 오퍼레이터 1이 multiply를, 그리고 2하고 5를, 자, 이 결과를 다시 add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같은 내용을 오퍼레이터 2로 수행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작업이 될 수가 있겠죠. 보시면 오퍼레이터 2를 수행을 하는데 여기 첫 번째 매개 변수 이번에는 문자열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에 해당하는 문자열 add. 자, 그리고 오퍼레이터 2를 수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3하고 8을 빼는 작업을 수행해야 되니까 subtract 3, 8, 그리고 마지막 매개 변수는 2하고 5를 곱해줘야 되니까 multiply 2, 5 라고 하는 값을 넘겨줘서 전체 add를 수행하는 결과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행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주 간단한 결과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1과 오퍼레이터 2 두 개를 여러분들 함수를 인자로 사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셨습니다. 함수의 함수 리터럴을 전달하는 익명함수 사용 기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리터럴을 이용해 정의한 함수를 이름 없는 함수, 즉 익명함수라고 합니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주로 변수, 객체 프로퍼티에 저장하거나 함수의 인자 또는 반환값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뒤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자바스크립트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클로저라고 하는 것을 구성할 때 이러한 익명함수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익명함수 사용 기법에 대해서 잘 익혀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함수의 익명함수를 매개 변수의 인자로 전달하는 기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죠. 04-07 HTML 파일을 추가하시고 템플릿을 작성하신 후 함수 리터럴을 전달하는 익명함수 기법에 대해서 예제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코드는 먼저 예제하고 비슷한데요.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캘큘레이터라는 객체를 만들었고요. 이 캘큘레이터 안에는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함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터 함수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메소드, 그 두 번째, 세 번째 매개 변수로 오퍼런드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내용에서는 첫 번째 매개 변수의 타입이 펑션일 경우, 또 그렇지 않을 경우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퍼런드가 넘버일 경우 수행해야 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서 메소드는 반드시 펑션이어야 되고 오퍼런드는 반드시 넘버이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캘큘레이터 오퍼레이트 메소드를 준비를 해놨고요. 수행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캘큘레이터 오퍼레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이때 첫 번째 매개 변수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 매개 변수는 함수가 넘어갔네요. 함수 리터럴 익명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이 함수를 보시면은 x하고 y라는 매개 변수를 넘겨주도록 되어 있고 그 x하고 y를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동작하죠? 캘큘레이트의 오퍼레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오퍼레이트는 자,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메소드입니다. 함수예요. 그 함수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하는데 이때 오퍼런드 1과 오퍼런드 2를 2하고 3을 매개 변수로 취하니까 여기에 2하고 3이 넘어가고요. 그 2하고 3이 더한 결과를 리턴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자, 또한 캘큘레이터에 만일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넘겨주는데 숫자가 아닌 값이 넘어갔을 경우에 아까 보셨듯이 숫자가 아닌 오퍼런드 1, 오퍼런드 2가 넘어가게 되면은 예외를 발생시키도록 에러를 발생시키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숫자로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에러를 일으키는 내용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익명 함수를 바로 즉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어디에도 선언되어 있지 않았던 함수를 괄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때 2하고 3을 바로 넘겨주시면은 x, y에는 2와 3이 넘어갑니다. 이거를 익명 함수 즉시 호출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괄호를 이용을 해서 익명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은 함수를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result 1은 당연히 5가 들어갔고 두 번째는 에러를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익셉션에서 에러 처리가 됐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즉시 호출해서 사용한 익명 함수 기법이니까요. 이 패턴을 잘 익혀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첩 함수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다른 함수 안에 중첩되어서 정의되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중첩 함수는 그 함수 내에서만 호출될 수 있고요. 함수 외부에서는 직접 호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해서 특정 함수 내에서만 필요한 기능을 밖에는 노출시키지 않고 구현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함수 내부에 선언되어 있는 각종 지역 변수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가지지 못하는 정보 은닉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중첩 함수는 클로저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첩 함수 기법을 실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04-08 HTML 파일을 추가를 하시고요. 템플릿 코드를 작성하십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중첩 함수 코드를 예제 코드를 다뤄볼 텐데요. 서클이라고 하는 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서클은 매개 변수 reduce를 매개 변수로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함수 내 지역 변수로 파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함수 안에 함수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서클을 우리가 바깥 함수, 그리고 에어리어 펑션을 중첩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첩 함수에서는 바깥 함수, 서클 함수의 모든 지역 변수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중첩 함수 에어리어는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매개 변수로 받는데 파이라고 하는 정보는 바깥 함수인 서클을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죠. 중첩 함수는 함수 내부에서만 호출이 가능하고요.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특정 함수 내부에서만 수행하게 될 함수들을, 또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 번 쓴다면 더 유리하겠죠. 이렇게 내부용 함수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자 한다면은 이런 중첩 함수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러한 중첩 함수는 뒤에서 배우시게 될 클로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서클 5라고 하는 호출을 하게 되면은 5라고 하는 인자가 레디우스에 전달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제로 수행하게 되면은 이 레디우스라고 하는 정보는 R 값이 될 것이고, 그리고 R 값과 파이라고 하는 값을 곱한 실행 결과가 결국 원의 면적을 나타내는 값을 리턴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실행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주 단순하게 5라는 값이 들어갔을 때 실행 결과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스콥 체인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지역 스콥과 전역 스콥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역 스콥은 함수 단위로 관리되고, 이 지역 스콥을 관리하는 객체를 우리는 호출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함수의 매개 변수, 함수의 지역 변수가 호출 객체의 프로퍼티이고요. 아울러 전역 스콥을 나타내는 객체를 우리는 전역 객체라고 부르고, 또 루트 객체라고도 합니다. 전역 변수와 전역 함수는 전역 객체의 프로퍼티와 메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var이라고 하는 키워드 없이 변수를 선언하면 전역 객체에 등록이 돼서 전역 변수가 되기 때문에 함수의 지역 변수로 선언하기 위해선 반드시 var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할 것입니다. 스콥 체인이란 전역 객체와 함수 호출 시 생성된 호출 객체를 생성된 순서대로 연결한 리스트를 말하는데요. 함수는 함수가 호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스콥 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콥 체인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4-09 HTML 파일을 추가하시고요. 템플릿 작성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스콥 체인과 관련되어 있는 코드를 작성해 볼 텐데요. 스콥 체인은 전역 스콥부터 함수 스콥까지 생성된 순서대로 연결된 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관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virx가 있네요. x는 당연히 전역 스콥에 등록되어 있는 x라는 변수고요. 자, 그리고 아우터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너 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때 아우터 함수에는 y가, 그리고 이너 함수에는 z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너 함수를 호출을 하면 당연히 아우터 함수 내에서 이너 함수를 호출하겠지만, 이너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때 x, y, z의 값을 접근할 때 바로 이전 중첩 함수를 설명했을 때처럼 y는 아우터 함수의 정보이죠. 그러면 이너 함수는 y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너 함수 호출이 되면은 이 호출된 함수의 스콥이 아우터 함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y에 접근이 가능한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우터 함수 역시 호출이 되었을 때 전역 스콥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x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이너가 아우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아우터가 전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너에서는 x, y, z에 모두 다 접근이 가능한 거죠. 자, 해서 최종적으로 아우터로 호출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아우터 호출에 의해서 x, y, z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해당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해서 X는 전역 객지에 등록되어 있는, 그리고 Y는 아우터에, Z는 이너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퍼티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콜백 함수입니다. 콜백 함수는 직접 호출하는 함수가 아닌 어떤 특정 시점이나 조건을 만족했을 때 호출되도록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함수의 인자로 전달되는 함수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라이브러리 함수란 메인 함수에서 직접 호출하는 함수를 말합니다. 가령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메인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메인 함수에는 워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로 호출하는데, 워크 함수는 메인 함수에서 매개변수를 전달한 배열의 값을 조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배열 원소의 값이 짝수일 때는 매개변수로 전달된 이분 함수로 호출하고, 홀수일 땐 매개변수로 전달된 아드 함수로 호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사용된 이분과 아드라는 함수를 우리는 콜백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콜백 함수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4-10 HTML 파일을 추가하시고 스크립트 템플릿을 작성하십시오. 이번에 저희는 콜백 함수에 대한 예제 코드를 작성해 볼 텐데요. 앞에 설명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배열의 원소가 짝수일 때 이분 함수로 호출하고, 홀수일 때 아드 함수로 호출하는 콜백에 대해서 예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함수입니다. 자, 메인 함수는 우리가 직접 호출할 함수인데요. 여기에는 어레이, 비어있는 어레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어레이에 내용을 채우는, 비어있는 배열의 랜덤 넘버를 만들어서 10개 원소의 값을 채우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근데 워크 함수에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배열을 전달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매개 변수로는 함수를 전달을 했습니다. 자, 워크 함수 보도록 하죠. 자, 아래 나와 있는 워크 함수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데이터를 받고, 두 번째 매개 변수, 세 번째 매개 변수는 콜백 함수를 받도록 되어 있죠. 콜백 함수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다른 유형은 아니고요.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이벤트나 또 특정 조건이 맞으면 실행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콜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크 함수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루프를 도는데요. 루프 도는 내용은, 자, 현재 지금 1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루프를 10번 돌겠죠. 루프를 10번 루프를 돌아서 그때 각각의 원소에 접근을 하는데, 원소의 값이, 자,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뭐죠? 짝수죠. 짝수일 경우에는 콜백 1을 호출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콜백 2를 호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콜백 1은 지금 보시면 이분이라고 하는 함수고요. 콜백 2는 아드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콜백 1이 호출됐을 때, 이분이 호출됐을 때를 의미하죠. 이때 매개 변수로 인덱스하고 넘을 전달받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인덱스하고 그리고 넘으로 원소를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째 데이터인지를 출력해주는, 그래서 인덱스 플러스 1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원소를 출력해주는 구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원소가 홀수일 때 호출되는 콜백 2도 인덱스와 그리고 그 홀수에 해당하는 원소를 출력해주는 구문이 작성이 되어 있죠. 실제 실행되는 코드는 메인 한 줄입니다. 메인 함수로 호출하면 메인 함수에 들어가 있는 어레이의 원소의 값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이분과 아드를 구분해서 실행하는 특정 조건에 의해서 실행되는 코드인데요. 이걸 우리는 콜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콜백에 대한 메커니즘은 비동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특히 노드.js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주로 이제 사용하는 기법이
되고요. 또 이벤트 처리할 때, 이벤트 핸들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랜덤하게 데이터는 생성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읽을 때 그게 짝수이면은 짝수를, 홀수이면은 홀수를 출력하는 이분과 아담수를 어떤 거 호출해야 될지는 그 조건에 맞게 수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프레시 해서 실행을 해 보시면은 계속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공개 속성, 비공개 함수를 만들 수 있는 함수 클로저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로저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바스크립트 함수는 실행될 코드와 함수의 유효 범위, 다시 말해서 함수의 호출 객체와 연결된 스콥 체인의 조합, 이것을 우리는 클로저라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흥미로운 경우는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함수 내부의 지역 변수, 여기에 대한 참조를 가진 중첩 함수를 반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환된 중첩 함수가 변수에 저장된 후에 이 중첩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호출 객체가 생성되는데요. 중첩 함수를 정의했던 함수의 호출 객체와 스콥 체인으로 연결이 돼서 함수의 지역 변수에 대한 참조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함수의 지역 변수에 대한 중첩 함수를 만들면 비공개 속성과 접근자 메소드를 구현을 해서 객체 지향의 정보 은닉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아주 유명한 더글라스 크락포드라고 하는 분이 만든 클로저 기법은 자바스크립트가 객체 지향을 실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클로저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4-11 HTML 파일을 추가하시고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템플릿 코드를 작성하십니다. 함수 클로저를 다뤄볼 텐데요.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makeID라는 펑션이 있고요. makeID 펑션에는 restID라고 하는 ID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의 펑션인데 초기 값으로 해서 0을 갖고 있는 restID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리턴문을 좀 유심히 보시면 어떤 함수의 실행 결과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리턴을 합니다. 자, 클로저죠. 중첩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함수의 스콥 체인을 확장하는 이런 기법을 우리는 클로저라고 하는데요. 클로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바깥 함수, 다시 얘기하면 중첩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가 되겠죠. 여기서 makeID입니다. makeID의 지역 변수인 restID에 반환된 함수가 접근할 수가 있죠. makeID를 호출하게 되면 그 호출된 결과가 ID에 저장이 되는데 이 내용은 함수입니다.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ID는 함수가 되죠. 자, 그럼 함수를 호출을 하면 스콥이 생성이 되면서 그 스콥은 결국에는 makeID와 관련되어 있는 연결, 스콥 체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REST ID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REST ID는 자연스럽게 증가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자바스크립트는 이러한 클로저를 이용을 해서 객체 지향 정보 은닉 기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실행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연속으로 아이디를 호출하면서 그 정보가 증가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클로저 기법이었습니다.